지금으로서는 굉장한 난맥이죠. 왜냐하면 그 최고 군부 지도자들이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 내부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사연임을 하고 그거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만을 복속시키고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중국의 권력 이동에 대해서 정말 시중에 화제가 크게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정말 시진핑을 넘어서는 권력자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장유샤, 그 다음에 류전립 총참모장,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숙청당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들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1월 24일에 중국 CCTV가 이제 공식적으로 현재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그 다음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총참모장인 류전리, 이 두 사람이 엄격한 기율 위반과 위법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처분이 나오겠죠.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자체가 낙마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혐의자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작년 초부터 시진핑 권력 위기설, 실각설 이렇게 나오면서 항상 제일 앞에 거론됐던 사람이 중앙군사위원회가 부주석이 둘이 있는데 주석은 시진핑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짱요시아라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짱요시아라는 사람이 이끄는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세력이 시진핑 세력을 축출을 하면서 자기의 흐름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는 반시진핑 계열의 어떤 정치권도 있지 않겠어요? 시진핑의 그렇죠. 지나친 1인 체제, 독재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원로 그룹들이나 일부 세력이 짱요샤와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진핑과 대항하는 어떤 대척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짱요샤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사실은 짱요샤건 다른 사람들이건 전부 시진핑의 인맥입니다. 시진핑이 2016년 1월 1일에 새로운 군부 체제를 만들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낙점해서 온 사람이 짱요샤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아버지끼리도 친하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같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호용호재하는 사이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짱요시아라는 사람 쪽으로 그림이 막 그려지고 일부 군권을 마치 시진핑이 뺏긴 것처럼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보면 시진핑과 더 가까운 소위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그게 이제 짱요샤에 의해서 숙청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군부가 이제 짱요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월 24일 그 소위 CCTV 발표로 인해서 짱요샤와 이 류전리, 이게 같은 파입니다. 사실 그 내부파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는 월남전 참전파, 79년에 월남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중국과. 그때 이제 야전에서 참전했던 사람 몇 안 남았죠. 79년에 전쟁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 지금 현재 총석이 국가주석이 후지엔 복건성에 17년간을 근무를 했는데 그게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만과의 어떤 그 안보 상황을 책임지는 30일 집단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장성들을 본인이 이제 베이징으로 올라오면서 다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직에 앉히거든요. 그러니까 월남전 참전파와 대만 해협파가 이제 내부적으로 있는 거예요. 위에는 시진핑이 있고,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양자 간에 일종의 힘겨루기라든가 그게 충성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리샹푸라는 국방부장을 이 대만 해협파의 시진핑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미아오화라는 사람이 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미아오화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소위 월남전 참전파의 우두머리인 짱요시아가 미아오화를 치고,
뭐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군 통수권자로서 시진핑 주석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올라오면은 책임자로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효시아가 남았는데 이게 그냥 놔두니까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장효시아가 시진핑을 극복한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있는 현상이 직접적으로 시진핑에 대한 도전으로 내부에서 비춰지거나 외부에서 비춰지는 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우리 예전 왕조 때도 보면 2인자는 똑같습니다. 항상 네. 그랬죠. 예, 1인자의 그 의심과 그렇습니다. 그 견제 속에. 그런데 이게 이제 군부 2인자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중국 전체에서 2인자인 거로 자꾸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군대를 우리가 인민해방군이라고 그러는데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네.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당의 최고 책임자인 총서기가 통수권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뭘 통해서 움직이냐 하면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걸 가지고 이제 군대를 통제를 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중국 정치를 얘기할 때는 뭐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뭐 9명일 때도 있었고 그렇죠. 5명일 때도 있었어요. 지금 7명인데 그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 군부를 맡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열 2위가 총리를 하고 3위가 뭐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하고 4위가 정치협상회 주석을 하고 이렇게 당과 정을 다 컨트롤하지만 군부는 철저하게 당 총석이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군부는 완전히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대가 군의 책임자가 적어도 그만큼 중요하다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안 들어와 있고 어디에 있냐면 중앙정치국 24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국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설사 당권을 극복하고 군권이 지금 말씀드린 장효시아가 시진핑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뭐 뭘 장악을 한다고 해도 당과 정까지 장악할 수 있느냐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그냥 군부 2인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중국 정치나 이런 데서의 2인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장효시아가 정말 그런 힘을 얻으려면 반 시진핑 계열이 힘을 합쳐서 밀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2012년에 이제 처음으로 총서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반대 세력 축출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없습니다. 다 와해돼 있죠. 원로그룹도 와해돼 있고 반대 세력도 와해돼 있는 상황에서 장효시아를 다른 세력이 예를 들어서 옹호하고 이렇게 해서 시진핑을 극복한다? 이런 거는 애초부터 그림이 잘 성립이 안 되는 그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건 그 중앙군사위원회 거기가 이제 원래 구성원이 7명인데 이번에 2명이 숙청이 당하면서 이제 시진핑과 그다음에 기율부장인가요? 예. 그 두 사람만 딱 남은 거잖아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7명의 어떤 그 위원을 통해서 전 군을 맞습니다. 관할하고 네네. 이 통치했던 건데. 그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그 역사상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셨다시피 총석이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과 그 다음에 기율 문제, 이 군에 가면 군기, 뭐 당에 가면 당기가 있듯이 여기도 이제 우리 보통 감사 아닌가요? 그게? 뭐 일종의 그 기율 감사하는 거죠.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장성민이라는 위원 지금 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전이라든가 이런 작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금방 새롭게 해결을 해야겠죠. 실제로 20기 사중전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새로운 인물을 올라올 거다, 뭐 시진핑이 중료 선언을 할 거다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놓고 보면 안 한 거는 아마도 이 장효시아, 류전리 이런 그 다른 시진핑과 조금 생각이 다른 그룹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오중전회나 이때쯤에 아마 군부를 다시 재편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지금으로서는 굉장한 난맥이죠. 왜냐하면 그 최고 군부 지도자들이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과거 이렇게 역사, 중국 역사를 보면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고 그러던가 지방 토호들, 네네. 막 거기에 의해서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지방 영주들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력이 이렇게 했을 때 지방의 어떤 그 군벌들 이런 것들에 의한 뭐 쿠데타나 아니면 불온 움직임 이런 건 없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중국 용어로 산두, 매산자에다 머리 두자를 씁니다. 이게 분파주의라는 뜻이에요. 여기저기에서 산봉우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봉우리가 하나만 딱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정부패나 이런 걸 매개로 해서 분파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군의 소위 어떤 기율을 해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부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군부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방비가 안 내려오면. 그렇죠. 그럼 갑자기 뭐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게 아니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대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당권과 소위 행정권을 장악하는 구조는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행정의 조치를 기다리는 게 제일 나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일부 반발을 하거나 일부 추종자들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은 중국에서는 벌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뭐 확인되지 않은 뭐 탱크들이 움직이고 그때 이 뉴스 나오고 하루가 이틀 네네. 지나서 북경인가요? 어디서 그 총소리가 막 났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뉴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부. 그러나 그거는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시진핑을 호위하는 또 특별한 부대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범중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벌어질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 중국은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걸 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문화대혁명 시기에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그 당시 국방부장이었던 임표가 홍위병을 진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9차 당대회 때 마오쩌둥의 후계자는 임표다. 이게 참 어폐가 있죠. 그 당대회 문건에 그 다음 후계자를 실명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친 군권의 확대가 이 소위 당과 행정의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부분을 안 키워주려고 하는.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군 출신들은 안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쪽 정통입니다. 인맥들이 참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급 낮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국 상무위원들 7명을 국가급 지도자라고 하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나머지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중국에 암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조금 이런 사태를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다음 수순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뭐 군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대만 침공이라는 뭐 그쪽 입장에서는 병합이고 뭐 통일이겠지만 이 이슈, 그 다음에 시진핑 사연임 하는 데 있어서의 또 어떤 이 밑가지 작업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복합적으로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사연임과 관련해서 2027년이거든요. 내년인데, 내년 이제 말에 당대회 21차 당대회가 열릴 거고, 그러면 지금 흘러가는 그림으로 봐서는 시진핑이 누구를 지명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 번 더 하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도전 세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귀결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대만 침공설은 사실은 시진핑이 여러 번 강조를 했죠. 2027년까지 침공 준비를 마쳐라. 침공 준비를 마친다고 해서 침공을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게 저 연결해서 보면 자신이 2027년에
이 소위 사연임을 하고 그거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만을 복속시키고 그래서 그레이트 차이나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시도했다가 잘못되면 그렇죠. 그건 오히려 못하는 거고 공산당 통치에 결정적인 그 손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만 침공이라는 거는 미국과 대만 간의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대만의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이 법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무력이 대만에 닿게 되면 미국이 개입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중 간의 전쟁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전쟁하면 다카이치가 얘기한 대로 동맹 관계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까지도 참전이 가능해지는 이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 대목에 과연 모험을 할 수 있을까? 다만 대만 해협파는 좀 대만에 대해서 강경했죠. 그렇죠. 저걸 빨리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런데 이제 짱여시아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지금 해갖고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냐.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봐라. 우리가 100% 이긴다고 장담도 못한다라는 게 이제 내부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 이게 와해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 일정 기간은 그런 얘기들은 조금 잦아들 거다. 그러나 무력 침공이 잦아든다고 해서 대만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봉쇄라든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전 이런 걸 통해서 더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추세 속에서 아마도 중국은 여전히 대만을 카드로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시중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장유샤가 시진핑이 뭐 사연님을 위해서든 어쨌건 그 대만 통일과 관련된 침공과 관련된 이게 탁탁 해나가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리고 오히려 반기를 든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지니까 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허웨이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주석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거기도 낙마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람들이어서 그럼 이제 당연히 한쪽은 좀 천천히 하자, 빨리 하자 충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신과 비교적 더 가깝다고 생각했던 소위 대만 해협방, 대해방이라고 그래요. 다해방이라고 하는데 이 해협파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이제 힘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야전 그렇죠. 그 월남전파 쪽으로 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하는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대만에 대한 압박이 되는데 그거를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이거를 판을 다 새로 짜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시 주석이 판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대만 침공에 대한 대만 통일에 대한 그 자신들의 그 의지가 더 강한 것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 계기가 얘기를 될 수도 항상 있다. 해야죠. 그 대만에 대해서. 그래야 다른 데로 못 나가게 하고 특히 최근에 중일 갈등, 이 대만 문제 이것 때문에 더 강력하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 방어막을 쳐야 되는 거죠. 특히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국가들이 대만에 무기 팔지 마라. 하는 것도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소위 대만 복속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국의 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전파하면서 관리하려는 그런 흐름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사연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국도 원래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 7인에 의한 정치국 위원들 집단 지도 체제 그리고 임기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이었는데 이걸 깬 게 시진핑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완전히 중국의 모든 파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부에서 불만이 자라나면서 언제든지 이번에 장유샤와 관련된 루머가 떠돌았던 것도 이제 그런 이유였으니까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 그 지나친 1인 체제의 폐해, 네. 그 아무도 그거를 다시 뒤로 돌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정책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내린 결정을 다시 돌려놓기는 그거는 그 지도자에 대한 일종의 불경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김정은 같은 절대 지존 뭐 이거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대폐해를 겪었잖아요. 그 그렇죠. 당시에 그 잔국을 수습하던 덩샤오핑이 볼 때는 지나친 개인 숭배, 1인 독점 체제가 이 오늘날의 문화대혁명 사태를 만들었고 이게 중국을 10년 후퇴시켰다. 다른 나라는 10년 그 사이에 발전을 했는데 중국은 10년을 후퇴했으니 30년을 손해봤다. 그래서 이거를 각 분야별로 책임자들이 맡아서 가야 된다. 그래서 국유기업은 누가 맡고 외교는 누가 맡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집단 지도체제 성격인데 17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과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 지도부에 진입을 합니다. 네. 52세, 54세의 나이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시진핑이 보니까 이게 너무 그 일사불란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당이 딱 이거를 고삐를 부여잡고 끌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집단 지도체제라는 이름으로 너무 흐물흐물하게 가더라.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은 2012년에 18차 당대회 때 이제 중국의 지도자가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권력을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집중한 게 지금 2번 하고 사실은 뭐 그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줘야 된다, 격대 지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한 이유는 내가 좀 더 끌고 가서 세계적 국가로 만들어야겠다. 미국을 극복해야겠다. 이런 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집단 지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분산, 이거를 시진핑 체제가 다시 집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항상 분산 오래되면 집중, 집중이 되면 또 분산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로 일부 움직일 개연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진핑이 195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는 지금 뭐 73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도 80인데. 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인데 저는 관건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이 좀 받쳐주면서 그런 데 대해서 똑바른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경제란 말이죠. 그렇죠. 경제가 안 풀리면 민생이 나빠지면 사회가 동요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가 동요하면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여기저기서 항의를 하게 돼 있고 항의를 하게 되면 공권력을 가지고 압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경제가 안 풀리면. 네. 그러면 그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걸 잘 넘어가면 뭐 철저하게 중국이 선택할 거죠. 시 주석 잘했어. 뭐 한 번 더 맡겨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내년이 중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사연임을 하더라도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새로운 피를 수여를 하고 뭔가 이런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그리고 거기에는 경제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면 중국은 계속해서 이 정치권 그다음에 이 이제 민생 이거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충돌이나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는 서방 세계에 빌미를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올해 내년 그 중국의 경제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특히 그 부동산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그걸로 인한 그 뭐라 그럴까요? 불만들이 상당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헝다 사태가 나온 지가 벌써 3년 반, 4년째 들어가고 있고, 부동산 1, 2, 3위 그 기업들이 전부 거의 디폴트에 처해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이 몰라서 안 한 건 아니고요.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그렇죠.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그 카드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서 간 건데 그게 이제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수 진작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내수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이러려면 내수가 거의 60%대에 가야 되거든요. 내수가 이끄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수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수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투자나 내수는 지금 4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꺼낸 카드가 인민폐 강세예요. 인민폐 강세를 해놔야 외자가 들어오고 그거를 통해서 내부가 돌아가니까. 다행인 거는 PMI 지수가, 구매자 관리 지수가 9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그 50을 넘어서서 약간 이제 기대를 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소비입니다. 그렇죠. 소비가 진작에 안 되니까 거의 디플레이션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15차 5개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을 양회,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의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 3월 초에 그걸 하려면 지방 정부가 회의를 하잖아요. 네. 지방 정부들이 작년하고 다르게 이 소위 각 지방의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작년보다 많이 떨어뜨렸어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중국은 미국하고 싸우느라고 AI 첨단에는 집중 투자를 하는데 다른 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민생으로 직접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괴리를 어떻게 깰 거냐. 이게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네. 주식 시장은 잘 갈 겁니다. 그런 그렇죠. 데서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민생 부분은 그 혜택을 보질 못하는 상황이 일정 부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좀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